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의 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자에 있어서 부수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 부호를 부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이디어 그래픽이라고도 하는데요. 한글로 비교한다면 한글 공부를 할 때 자음 모음을 공부하듯이 우리가 한자를 공부한다고 하면 이 부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수자는 총 214자가 있는데 이 중에 뜻은 변하지 않고 모양만 변하는 글자가 36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250자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부수자가 한 100여 자로 이렇게 모아서 공부하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정확하게 214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부수 해설 위주로 이제 할 텐데 오늘 이 부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은 이 부수라고 하는 것이 이 한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선 그 한자의 대표적인 뜻 또는 대략적인 뜻을 갖는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자전을 찾고 할 때 그 길잡이 역할을 한다. 자전에 보면은 앞에 뒤에 이 부수표가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수표를 보고 우리가 모르는 한자를 찾아 들어갈 때 길잡이 역할을 또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수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또 부수에 대한 일반적인 그 의미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214자가 있고 두 번째는 부수 명칭이 있는데 이 부수 명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부수 명칭은 한자로 이렇게 써요. 떼부 머리수, 떼부 머리수, 이름명, 그 다음에 일컬을 칭. 부수 명칭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한자 공부를 해가면서 또 이론 공부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곁들여서 쓰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부수 명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습 명칭이 있어요. 관습 명칭은 이 버릇 관자인데 익힐 습, 습관에 의해서 반대로 하면 습관이죠. 습관이나 관습이나 이건 다 되는 거죠. 관습 명칭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관습 명칭인데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부르는 거 대표적인 거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이 사는 집은 이렇게 옛날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 모양을 본뜬 글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 관습 명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간머리라고 한다. 간머리. 갓처럼 생겼다고 해서 간머리. 그 다음에 무엇을 이렇게 덮고 있는 모양은 이렇게 해서 여기 점이 없다고 해서 민간머리라고 해요. 민간머리. 민간머리. 우리가 무엇이 없는 걸 민이라고 하죠. 민자. 산에 나무가 없으면 민둥산이고 머리카락이 없으면 이건 민머리요. 대머리를 민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이 없으니까 민간머리.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이것을 관습 명칭이라고 해요. 또 하나 더 보면은 우리가 천천히 간다고 하는 시험시험 갈 착자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받침이라고 해요. 받침. 관습 명칭에서는 받침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두 번째 부수 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수 훈음은 뭐냐? 이 부수는 이렇게 쓰죠.
훈음. 이 훈자가 가르칠 훈자인데 여기서는 뜻훈. 뜻을 소리낸다. 소리음. 이 부수 훈음이 있어요. 실제로 그 뜻을 나타내는 소리라 이 말이지. 이런 경우를 부수 훈음이라고 하는데 집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해서 이것을 움집면이라고 해요. 움집면. 그 다음에 민간머리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덮어 가지고 있다 해서 덮을멱. 실제로 그 어떤 사물의 모양을 보고 뜻을 그대로 이렇게 소리내는 거죠. 그게 이제 부수 훈음인데, 여기 이 받침도 받침이라고 하지 않고 쉬엄쉬엄 갈착. 쉬엄쉬엄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입니다. 천천히 가는 것을 쉬엄쉬엄, 쉬어 간다 이 말인데, 쉬엄쉬엄 갈착, 그냥 갈착이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부수 명칭에는 두 가지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둘 다 중요하지만 부수 훈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부수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의 대략적인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뜻훈자니까요. 뜻을 소리내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놔야만 우리가 한자 공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부수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 부수의 그 위치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한다. 214자가 있는데, 이것이 자, 이런 경우 어떤 글자가 있는데 왼쪽으로 가는 경우, 어떤 글자가 있는데 왼쪽으로 가는 경우를 좌죠. 변이라고 해요. 변. 이걸 변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가장자리 변자인데, 가변, 가장자리 변. 변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사람인 변에 사람 인자 중에 36자 중에 사람인자가 변형된 부수는 이렇게 써요. 세워서 쓴다 이 말이죠. 여기다가 두 이자가 들어가면 어질인자가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어떤 글자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 부분을 변이라고 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믿을 신자인데 마찬가지. 이거 사람인 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수가 이 왼쪽으로 간다. 그럼 만약에 이게 두인변인데 여기에 이건 단일 행자죠.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것이 변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뭐 제방변이 들어가서 뭐 쓸 수 있는 글자들도 많이 있겠죠. 가르칠 지. 이런 경우 왼쪽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손숫자의 변형인데, 가르칠 지. 이 왼쪽에 가는 거는 전부 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글자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오는 것은 방이라고 한다. 방. 방이라고는 방자를 이렇게 써요. 갯방자인데,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는 여기 있죠. 여기 떼부자를 이렇게 써보면 오른쪽에 가는 거, 이거는 우부방이란 말이에요. 우부방. 오른쪽에 가니까 이걸 이제 방이라고 해요. 오른쪽으로 가는 글자를 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고칠개자를 써놓으면 고칠개, 이것도 오른쪽에 가는 거는 칠복방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한자가 이 위치에 따라서, 부수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글자가 있는데 위로 간다. 머리 부분이잖아요. 머리에 쓰는 게 이제 관이잖아요. 갓관. 이걸 관이라고 하는데, 갓관자는 이렇게 쓰죠. 이 갓관자도 보면은 위에 머리를 덮었다. 여기 아까 덮을 멱자 있죠. 머리를 덮었고, 그 다음에 이게 으뜸원자를, 으뜸원,
우리 머리가 몸 중에 제일 높으죠. 가장 으뜸된 그 위치에 이게 촌자가 법도촌, 시간촌. 때에 맞게 모자를 써야 된다. 관을 때에 맞게 써야죠. 그래서 이 갓관자라. 이 어떤 글자의 윗부분으로 가는 걸 관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글자 많죠. 위로 가는 거. 방금 여기서 했던 거, 이 움집면자. 여기다가 아들 자자가 들어가면 글자 자자가 되는 거예요. 글자자. 그 다음에 이 움집에다가 이렇게 하면 집 우자가 되고, 지부. 이러면 집주자가 되고, 전부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움집이라고 공부를 해놓는 것이 맞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글자의 윗부분으로 가는 이 부분을 관이라고 한다. 또는 머리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글자가 있는데 요 밑에 부분으로 가는 거. 이것은 각이라고 하는데, 왜 각이냐? 다리각이거든. 다리각. 밑에 있는 게 발 또는 다리니까 다리각자 해서 이 육다롤에 이게 다리각자예요. 다리각. 그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게 부수가 밑으로 가는 것은 각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글자가 있냐? 이 계곡이 연자에다가 연하 발, 밑으로 가는 게 발이라고 했죠. 발, 다리 그 뭐 같은 거니까 이 글을 연자에서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연하 발해서 발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발이나 또는 다리나 뭐 이런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더할 익자. 그릇, 요게 그릇 명자인데 그릇에 물 숫자를 높여놓은 거죠. 물이 넘쳐나. 더할 익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밑에 와 있기 때문에 요것을 그릇명 다리라고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뜻지자에다가 마음심자가 들어가면은 선비사자에다가 마음심이 들어가면 요것이 뜻지자가 되는데 밑에 있는 요 부분을 마음심 다리라고 한다. 물론 뭐 이 선비사자는 갈지자의 변형이기는 합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 어떤 글자가 있는데 이렇게 된 거. 이게 이제 들이울 숫자인데 수라고 해요. 그 들이운다고 해서 들이울 숫자 이렇게 쓰는데, 저울 추를 위에서 내리면 그게 들이우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된 경우를 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늙을로 음에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이거 수 또는 음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죽음시 음에 이렇게 하면 살것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돌집 음자에다가 점볼점자가 들어가면 가게점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글자가 이제 계속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로 된 것을 수 또는 음이라고 한다. 수 또는 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요가 있는데 두를 요자입니다. 어떤 글자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르는 거. 아까 여기 이 받침 같은 거 이걸 시험시험 갈착자라고 했는데, 이런 형태로 된 것은 두르는 거예요. 두를 요 해서 한자로는 두를 요자를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면 길도자 같은 경우 이렇게 둘렀죠. 두를요. 그 다음에 달릴 주자에다가 요 몸기자가 들어가면 일어날 기, 이런 경우도 이렇게 둘렀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이 두를요 해가 요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부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이 부여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구가 있는데, 이 짤구자인데 이렇게 이 사방을 갖다가 이렇게 얽어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구자는 짤구, 얼글구 해가지고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글자들이 대표적인 게 여기 돌해자 있잖아요. 돌해. 그 다음에 또 구역구, 뭐 그 다음에 이 한가지동 또는 가틀동 이런 글자들이 전부 이 바깥을 이렇게 싸고 이렇게 짠 것 같은 이런 형태의 글자이기 때문에 구라고 해요. 이와 같이 이 7가지 변방, 관곽, 수요, 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우리가 암기도 하고 또 써보기도 하고 반복해서 그러면 한자 공부도 되고 이런 원칙이 있구나 이것도 되죠.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 단독체가 있기는 있어요. 단독체. 단독체는 뭐 그냥 그 한 글자를 그대로 쓰는 거니까 어떤 위치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굳이 분류한다면 단독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나무목, 뭐 노풀고 이런 거는 그냥 한자 한자를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 큰 문제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치가 어느 쪽으로든지 갈 수 있어. 어느 쪽으로든지. 그런 경우는 위치가 상하 좌우로 다 갈 수 있다. 상하 좌우로 다 갈 수 있는 글자는 예를 들면은 나무목 이거 되죠. 단독체이면서도 나무목자를 이렇게 쓰면 이게 숲을 삼자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입구자 같은 경우도 위, 그 다음에 아래에는 좌측,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하면 이게 물건 품자가 되거든. 그래서 상하 좌우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단독체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치에 따른 분류는 이와 같이 7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변방, 관곽, 수요구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부수는 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요 부수라고 하는 요 한자 공부를 하면서 부수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자는 떼부자예요. 떼부. 자, 그러면 떼부자가 왜 떼부자인가? 요 글자는 떼부자의 앞에 있는 요것은 침뱉을 투자예요. 침뱉을 투. 침을 뱉으려고 하면 요거는 입부자고 입을 설립자. 입을 세웠죠. 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늘 보고 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을 모은다는 뜻이요. 입을 모아야 입 속에 있는 침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침뱉을 투자인데 침뱉을 투 플러스 오른쪽에 가는 것은 이걸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방이라고 했죠. 그 우부방이란 말이에요. 이 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가니까 우부방이 된다. 그 요 글자는 이 고을읍자의 변형이에요. 고을읍자의 변형. 이렇게 해서 합쳐진 글자가 떼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반대로 요 우부방과 같은 것이 왼쪽에 가면 자부방이라고 하는데 왼쪽에 갔을 때 침뱉을 투자가 가면 이거는 도울배자가 돼요. 도울배. 왜냐하면 왼쪽으로 가면은 이것이 언덕부자의 변형이 되는 겁니다. 요 언덕부자가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러면은 언덕이 있고 언덕이 있으면은 돕는다. 언덕이 뭐냐면은 언덕은 대부분 높지요. 그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낮은 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도울 배자인데 배석한다든지 또는 배심오해라든지 이게 다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자하고 배자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되고 요 두 자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하나는 고을이고 하나는 언덕이란 말이에요. 언덕은 산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요 두 자를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높은 곳은 요 언덕이고 낮은 곳은 여기 있는 고을이란 말이에요. 고을. 그럼 높은 곳은 언덕이 예를 들면 산이고 낮은 곳은 사람이 사는 읍이다. 고을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산이 있고 여기 또 고을이 또 있어요.
이렇게 산이 있으면 고을이 있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다 보이죠. 낮은 곳에 사람이 살고 높은 곳은 산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것을 이 부자가 떼부라고 하는 게 산과 산이 이렇게 가림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을하고 이 고을은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을 중에서 대표성을 갖는 부수, 그것이 대표성을 갖는 뜻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을에 사람이 1000명이 산다고 하면 1000명이 사는 그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가 그게 무슨 뭐 읍장이나 군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은민들을 대표한다는 거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자에 비교를 하면 한자가 여러 자가 있는데 그 부는 214개 부가 있다고 했는데 214개의 고을이 있다 이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214개 고을의 그 수장들은 전부 그 고을의 대표성을 갖는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를 분석해 보면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성을 갖는 우두머리다 해가지고 이 숫자가 머리 숫자예요. 머리수. 그러면 214개 고을이 있는데 그 고을의 장이 수란 말이에요. 머리수. 근데 부라고 하는 것은 그 고을을 뜻하니까 이러한 이 고을이 214개 고을이 있다. 214개의 동네가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214개의 고을이나 동네가 있다고 하면 그 정도는 우리가 암기할 수 있잖아요.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우리 한자 공부 214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친구 214명 있다. 다 암기할 수 있잖아요. 어지간하면. 금방 막 쭉 잘 안 나오더라도 이 동네 누구 생각하고 저 동네 누가 생각하면 다 이게 나오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부수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수는 214자가 있는데 변형된 부수가 36자가 있다. 그 다음에 부수 명칭은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관습 명칭보다가 부수 후는 이 뜻을 좀 우리가 익히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써먹기가 좋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부수의 이 명칭이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부수라고 하는 것은 그 부에, 그 동네에 어느 한 막아놓은 그 단체에서 우두머리다. 대략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이 총 214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 214자를 몇 자씩 끊어서 50강을 하는 동안에 부수 해설을 100% 하면서 자원풀이하고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한자를 쓰는데 획과 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관련 한자를 또 풀이해 보겠습니다.